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영국의 신용등급 우려와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등의 호황제가 겹치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0.1% 올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은 상품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에다 미국과 영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무디스의 코멘트도 부담이었습니다. 유가는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1.8%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2월 산업 생산이 눈폭풍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월비 0.1% 올라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도 8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월보다는 확장세가 둔화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과 영국의 AAA 신용등급이 아직은 안전하지만 재정 적자가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최고 등급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하락세로 끝날 줄 알았던 뉴욕 증시가 결국 장 막판에 힘을 좀 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은 5포인트가량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S&P 500은 그 전월과 지수가 거의 동일했고요. 다우는 0.1%가량 올라서 1642로 끝났는데요. 장 막판 금융개혁 독자 법안이 상원 민주당으로부터 공개가 됐는데 예상했던 수준이다라는 반응에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힘을 좀 냈네요. 예.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중국의 여러 가지 긴축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악재들이 좀 초반에 좀 부각은 됐지만요. 이제 그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의 금융개혁 독자 법안이 이제 공개가 된 후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예상을 했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가 이제 반등세를 좀 주도를 하면서 결국엔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제조업 지표들이 이제 한 3개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아주 좋게 발표된 건 아니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좋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그 뉴욕 증시 이제 그 상승 반전 성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간밤에 나왔던 지표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2월 산업 생산 그리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두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미국의 그 2월 산업 생산 지수가 그 8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예상치는 사실 전월과 좀 같을 것으로 지금 봤는데 사실상 이제 0.1% 정도 좀 오르면서 소폭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유틸리티라든가 광업 생산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폭설이라든가 자동차의 좀 침체로 인해가지고 제조업에 관련된 생산은 약간은 그 예상치를 하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호조를 좀 보이면서 연속 상승세를 좀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제 제조업 지수도 역시 그 예상치인 22포인트를 좀 상회를 하면서 22.86에 좀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8개월 연속 그 제조업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그 0을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조업 지표들이 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고용 지표가 좀 호전된 것처럼 이번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포함된 그 고용 지수도 크게 좀 증가를 했는데 그 점이 이 지표 호전에 상당한 좀 도움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설비 가동률도 72.7%로 전월 그 예상치보다는 좀 소폭 상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지표를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3월 주택업체 체감지수는 예상 밖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두 가지 제조업 지표도 일단은 개선세를 이어나가긴 했습니다만 전월 대비했을 때는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것이 지표로서 큰 호재 역할은 못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결국에 장 막판에 은행주 중심으로 올랐다라는 것이 다우가 오를 수 있었던 골자였었는데요. 미국 민주당에서 연준의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금융개혁안을 공개했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고요. 사실 이제 금융규제 법안이 좀 전보다는 좀 강화된 것으로 이제 이미 이제 법안이 좀 제출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들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 좀 반대가 좀 심하고요. 실제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워낙에 좀 민주당의 그 확보한 의석수 자체가 지금 공화당이 이제 저지할
유지할 수 있는 의석수보다 약간 한 석 정도 지금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수요일에 이제 그 의료보험 그 개혁안도 이제 표결이 좀 들어갈 텐데 그 부분까지 좀 겹쳐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결국엔 이제 그 금융규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통과를 좀 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안심을 하면서 그 막판 이 상승세를 좀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안에는 말이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를 금지하고 자기 매매를 또한 금지하는 이른바 볼코룰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조금은 식상하다. 좀 수준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는 것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돼서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는 역할은 오히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막판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1월 금융자산 수요도 공개가 됐는데요. 감소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금융자산 수요가 이제 좀 약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미 재무부 자본 유출입 그 상태가 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사실 전달에 633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가 이번 달에 이제 191억 달러 그 유입으로 좀 상당히 좀 그 감소를 했는데, 예상치가 475억 달러인데도 거기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세계 1, 2 그 미 국채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 특히 이제 중국에서 국채를 좀 대량으로 매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순매수 역시 지난달에 246억 달러에서 1월 달에 한 43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어떤 감소세의 가장 큰 원인이 됐고요. 미국으로 지금 자금 유입이 좀 지속은 되고 있죠. 물론 감소는 했지만 어쨌든 한 200억 달러 가까이 또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뭐 1월 달에 이렇게 감소했던 부분들은 유럽발 악재라든가 은행들의 규제 우려,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투자자들 심리에 안 좋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지금 상당히 재정 적자가 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외 투자 유입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재정 적자분을 사실상 그 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금융자산 수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또 미국에서는 또 무리하게 재정 적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금융자산의 어떤 자본 유출입,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록 감소는 했더라도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걱정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될 텐데요. 무디스가 독일과 프랑스 대비해서 미국과 영국의 신용 등급인 지금 최고 등급 AAA가 강등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발언을 해서 처음부터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디스가 어떤 근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요?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용 위험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좀 계속 좀 나왔었고,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좀 사실상 이제 뭐 재정 적자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인지가 돼 있고, 사실상 이제 무디스에서 자꾸 이제 미국보다는 사실 영국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용 위험이 좀 가중은 되고 있지만, 일단 영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조치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그런 이제 무디스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너무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적으로 뭐 유럽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율을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무디스의 신용 등급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고로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무디스가 좀 오버액션 한 것이었으면 오히려 좋겠다 싶은데 말이죠. 유럽 마감 상황도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가긴 했었는데 전해주시죠. 강세로 끝나긴 좀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또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끝났던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디스 신용 등급 하향하고 또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이제 중국 기축 우려 때문에 약세로 결국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유럽의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리 채굴 업체인 엑스트라타가 3.4%가 빠져버리고요. 또 프랑스 증시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세계 최대 철강 업체죠. 아르셀로미탈이 2% 넘게 또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주들이 좀 상당히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르게 금융주 전반적으로도 유럽 증시에서는 지금 대부분 좀 약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국장이 향후에 상승 부분이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뭐 다시 한번 유럽 증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중국의 긴축 우려가 나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일 아시아 증시도 아주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상품 가격을 얘기하기 이전에 말이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 가능성 때문에 3,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그 원자보우 총리가 이제 그 발표를 했죠. 이제 인플레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사실상 이제 전인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수 부양 의지를 좀 밝히면서 재정 적자도 좀 감안하면서 그 경기 부양을 계속 시키겠다고 밝혔는데 그 부분에 이제 더불어서 그 물가도 좀 잡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들이 결국 이제 지준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투자들이 또 그 우려가 좀 잡히면서 결국 이제 투자들이 겁을 먹고 좀 그 중국 증시에 대해서 대거 또 매도에 나섰기 때문에 상해 지수가 결국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3,000포인트를 좀 하회하고 말았고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만이라든가 국내 증시에까지 여파를 미쳐가지고 국내나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일본만 좀 상승 반전에 뭐 소폭 좀 성공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긴축 우려가 좀 굉장히 좀 아시아 증시를 억눌렀던 그런 하루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또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좀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지급 준비율 인상 정도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의 이런 중국 긴축 우려도 지금은 이제 너무나 뭐 지금부터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2번이나 지준율을 인상한 중국이니까요.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은 크게 또 시장이 밀리지는 않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유가도 80달러를 하회를 했군요. 네, 그럼 미국 달러가 또 워낙 또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같은 게 좀 약간 크게 오르다 보니까요. 뭐 이제 긴축 우려가 가장 또 작용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그 전일보다 한 0.54%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가는 이제 결국 80달러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말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BDI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요.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또 이 중국 관련주에 좀 상당히 또 훈풍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오늘 또 출발 증시에 좀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남은 뉴욕 증시 일정을 좀 챙겨보고 싶은데 말이죠. 오늘 밤에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 미국의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오늘 좀 발표가 될 텐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그 FOMC 금리 결정을 좀 하거든요. 이제 대부분 동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께 시장에 충격은 없겠지만 이제 연준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를 하느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럽에서는 또 오늘 재무장관 회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제 지원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뭐 지급 보증을 하게 될지 아니면 차관 제공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그 합의가 되면은 결국 이제 그 유럽 증시발 악재가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그 수면 아래로 잠복을 하면서 그 증시는 좀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2월 건축 허가 건수가 지금 오늘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예상치는 60만 채 정도인데 전월에는 62만 채인데 이번 달 예상치는 좀 약간 좀 낮게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좀 나온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2월달 주택 착공 건수인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전월에 559만 뭐 1000채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예상치는 57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주택 착공 그게 이제 그 2008년도에 좀 크게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좀 부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위기가 온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주택 착공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크게 증가했는지 아니면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좀 시장이 부담이 되겠지만 만약에 예상치가 좀 상당히 낮은 상태니까요. 이 예상치를 좀 넘어선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FOMC 금리 결정과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와 그런 2월 주택 착공 건수 이 세 가지 정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간밤에 미국 주택업체 3월 체감 경기가 좋지 않게 나왔었는데요. 바라기는 주택 착공 건수라도 좀 좋았으면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겨져 왔던 서울에서도 아파트 떨이 판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수천만 원 수준이던 분양가 할인 규모가 수억 원대로 커졌고 아파트를 매입하면 7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제공하겠다는 단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지방 업무보고에서 선물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어제 강원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인 원주와 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하필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심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1년 전보다 18% 이상이나 급증해 처음으로 2,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개인 금융자산 부문의 버블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간기업처럼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합니다. 임직원의 성과급을 최대 2천만 원 차등 지급할 예정인데 타 공기업의 급여 체계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져 가고 있는데 수입차를 주면서까지 또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내리면서까지 지금 미분양 물량을 떨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향이 지방에는 좀 있었지만 서울까지 등장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미분양 아파트 하면 이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서울까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통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서울에서만도 이 미분양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이렇게 불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도 이 서울에서도 이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이른바 아파트 땡처리 판매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껏해서 수천만 원 수출이더니 분양가 할인 규모가 이제 수억 원대로까지 커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 심지어 아파트를 사면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덤으로 주는 이런 단지까지도 등장을 해서 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신영이 분양하는 왕십리 지회 같은 경우입니다. 이 174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요. 이 자녀분 계약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는 7천만 원 깎아주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입주한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미분양이 좀처럼 나가지 않자 이 같은 고육지책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앙건설 같은 경우 신정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7천만 원의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GS건설 같은 경우 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석유자익 계약금을 5%까지 낮추고 또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당산동에 있는 유보라 팰리스나 서초동의 아트자이 역시도 이 분양가를 각각 2억 원에서 5억 원가량 내려서 이 재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입주자들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들의 부담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는 이 미분양 아파트 떨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 단지에서도 분양가 할인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그 땅 부지 자체가 굉장히 알짜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분양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것조차도 좀 인기가 없는 모습, 그래서 미분양이 속속 들어 좀 나오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내리면은 그만큼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미분양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중견건설 업체 사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절반 이상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좀 미분양이 많으면 신규 사업도 역시 어려워지고 특히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미분양을 털어내려는 업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수입차의 또 파격적인 가격 할인에 또 그 다음엔 뭐가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분양 사태가 빨리빨리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금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강원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릉과 원주 간의 전철과 관련해서 복선화가 맞다고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업무 보고를 가졌죠. 강원도 업무 보고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주 강릉 전철 사업을 언급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경제성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단선보다는 복선으로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혀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원주 강릉 복선 전철 사업 같은 경우
강원도에 15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영동고속도로를 철도로 잇는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는데요. 그동안은 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성과 타당성의 논리를 들어서 사실 단선철도를 언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 강원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선 전철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 복선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 동해안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강원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컨텐츠인데 입주기업 확보 등 이 내실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좀 지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밝혀서 또 이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뭐니 해도 이제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자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중앙정부가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판단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대한민국이 힘든 일도 많지만 일이 풀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서 부단히 노력해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녹색 성장이란 기치를 내걸고 있다면서 이 녹색 성장에서 강원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표본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직접 이 강원도의 수건 사업에 말이죠.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 글쎄요, 강원도민들은 일단 당연히 반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타이밍이 타이밍인지라 말이죠. 예, 네, 선거 그렇습니다. 앞두고 뭔가 선심 행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잖아요. 예, 뭐니 해도 이 강릉 원주 복선 전철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지금 들뜨고 있는데요. 물론 이 국정 책임자로서 이 강원도민들의 해묵은 좀 수건을 해소하는 방법을 직접 챙기겠다. 이러한 취지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좀 하필이면은 오는 이제 6월에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좀 선거를 앞둔 이 선심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원주 강릉 철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이 정부는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또 수익성 부분 또 경제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서 단선 철도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어제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업의 틀이 새로 짜였다. 15년간의 이 논란이 한 방에 일거에 잠재워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 지방 업무 보고를 다니면서 잇따라 선물 보따리를 꺼내고 있는 모습들 좀 보고 이어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 충북 업무 보고 같은 경우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라든지 또 청주공항의 이 항공기 정비센터 유치 사업 등을 약속을 했고요. 또 대구 경북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이 대구가 신청한 R&D 특구 지정을 사실상 승인하는 모습들도 또 보여졌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이 행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고 결국 여당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또 촉구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다 이러면서 이 같은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지만은요.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앞으로 이 선거에 점점 더 다가오면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가 과연 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방 업무 보고 자리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 즉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풀어주는 날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또 받네요. 자, 그리고 지난해 경기 침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개인들의 금융 자산이 무려 2,0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1년 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무려 18%나 급증한 액수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된 저금리 기조, 또 이제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같은 영향으로 이제 개인들의 금융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4조 원인데요. 네. 지난 2008년보다 18%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 개인의 부가 그만큼 늘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금융자산 부분이 이 버블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좀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것이죠. 2009년 자금순환 동향리 도표에 따르면은요. 네.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개인의 금융자산이 총 2,004조 4천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년보다 311조 원이 급증한 모습인데요. 이 지난 2002년 집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 늘어난 금액 가운데서는 이제 주가 상승 등 이른바 이 비거래 요인에 따른 증가액이 무려 165조 원으로 나타났고요. 또 자산 구역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금은 줄어든 반면에 주식은 또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관계자는요, 이 지난해의 경우 부채보다 이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아무래도 좀 개인의 재무 구조는 개선됐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은요, 네. 또 상당 부분이 이번에 이 금융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분명 주가 상승에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금 이 개인 금융자산의 증가 한편으로서는 좀 불안한 모습으로도 또 평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에 개인의 금융 자산이 늘어났다고만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국내 최대 공기업이죠. 한국전력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에 준하는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민간 기업처럼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는 이른바 성과 연동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장급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도 연봉이 최대 1,000만 원가량이 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전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이어서 이른바 성과 연동 연봉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공기업들의 급여 체계에도 좀 변화가 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 내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급여 체계를 좀 성과 연동 연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그동안 한전 같은 경우 물론 겉으로는 연봉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은요, 이 사실상 이 근무 연수와 직급대로 연봉을 주면서 사실상의 호봉제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하지만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하면서요, 이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연봉도 좀 달리 적용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공기업들의 이제 급여 체계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또 불보듯 뻔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한전이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점, 또 연봉제 모델이 다른 공기업들의 좀 모델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에 또 이 공기업들과 또 크게 우리나라 업계 전체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형마트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동네 슈퍼마켓이 말이죠. 앞으로는 한 굉장히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빌려준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동안 사실 이 대형마트와 이 기업형 슈퍼마트 치여가면서 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이 동네 슈퍼마켓들 조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최대 1억 원까지 4%의 저리의 자금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내 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매업자에게 이 최대 1억 원의 한도에서 시설 개선 자금을 대주는 이른바 나들가게 육성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을 재단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사업성과 신용을 검토해서 이 대출이 결정이 되면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연리 한 4%대의 저리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일반 은행 대출보다는 훨씬 싼 이자로 이제 부담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최근에 스마트숍 육성책 일환으로 마련한 이 자금 1,000억 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동네 슈퍼마켓들 중에 좀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서울신보.co.kr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설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는 금융 규제안을 충분히 예상했다라면서 막판 은행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가 5일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3대 지수로 봤을 때는 혼조였지만 유럽은 떨어졌어도 다우가 상승 반전했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장 변수 전문가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어제 사실 뉴욕에서 이제 밤에 이제는 나왔지만 어제 장중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죠. 네네. 금융 규제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도 빠졌었고 중국 네네. 긴축 우려 때문에도 빠졌었는데 정작 뉴욕에서 다우는 상승했단 말이죠. 예, 예. 지금 어제 미국 지수는 다운 올라왔는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의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같이 매수를 좀 해주면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지만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도 쪽으로 좀 급격하게 포지션을 좀 바꾸면서 하락 전환하는 그런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좀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시장 영향력은 오늘도 충분히 이어질 걸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가는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과거에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자동차나 IT 업종이 아닌 네. 그 금융주나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비주도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해왔던 시장이 좀 연결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이 비주도주들이 언제까지 주도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더 이끌 것인지 그리고 주도주는 과연 언제쯤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복귀를 할 것인지를 좀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은 돼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요. 예, 현대차나 LG전자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발생이 돼 있는데 최근에 개별 종목군들로 인해서 좀 악재들이 좀 분포가 좀 되면서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을 좀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돼 있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좀 기간도 포함돼서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상 다가온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런 대형주들을 좀 장기 매수 차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어제 시장이 중국의 긴축 재정이나 미국의 그런 해외 증시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약간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졌지만은 네. 이 어제 빠진 거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최근에 이어오던 상승 추세가 하락 전환이 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올라왔던 거에 대한 그냥 가격 조정으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어저께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한 5천 개 정도 매도 포지션을 좀 만들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약간 좀 안 좋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우리가 시장에서 시그널상 판단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번에 우리가 60일과 120일선의 예측이 위치해 있었던 1630포인트를 우리가 갭으로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갭이 좀 메꿔지면서 지금 121선 정도가 위치한 1635포인트 이게 만약에 하회가 되면은 네.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고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제 그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온 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추세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1선, 경기선, 추세선이 걸쳐져 있는 1635포인트. 다시 한번 갭을 메꾼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시장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하면 좋겠다. 때문에 조금 긴 안목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지금 금융과 조선 어제장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비주도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장세가 이제 시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얻게 된 주도주는 혹시 실적이 나온 이후에 가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특히 현대차라는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네. 2월 달에 지금 중국 판매 자체가 좀 상당히 안 좋았다는 이런 악재가 좀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온 부분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환율이 지금 1130원대가 지금 깨졌다가 어제 다시 1130원대는 다시 올려왔는데 네. 환율이 지금 과거에 1180원 이럴 때 1월 달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현대차가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오고 중국 내수 판매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그런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는 뭐 수급이 약간 풀리는 모습들 그리고 10만 5천 원을 10만 7천 원 이런 건에서는 지금 하반 경쟁이 좀 며칠째 지금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500원, 1000원 정도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빠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 경쟁이 좀 나오는 부분들 바닥 따지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주들이 조만간에 실적 다시 1분기 실적에 발표하는 시점에 더불어 함께 조금 반등의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좀 가지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전략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고, 당장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상승 추세는 연결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대형 종목을 가지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2, 3일 정도 올랐다가 다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지금 주식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시더라도 수익률을 좀 낮게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짧게 수익률 실현을 좀 하시면서 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M&A 이슈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포스코나 롯데건설에서 뭐 인수양서를 제출을 했고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블록딜 관련 얘기가 시장에 좀 돌았거든요. 네, 예, 뭐 한 그렇죠. 4천만 주 가까이 오늘 아무래도 블록딜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장 개시전에 아무래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네. 지금 오버행 이슈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가격 조정은 나오지는 않았던 모습은 맞기는 맞습니다. 최근에 이게 불거지고 나오면서는 의외로 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블록들이 계약이 성사가 되고 나면은 네. 그동안에 뭐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의외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블록들이 계약이 체결됐다. 네. 이런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침에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셔도 오늘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계시는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예, 지금 최근에 어제 종가가 23,500원 나왔는데 블록들 네. 예상 가격 자체를 한 22,800원 한 3%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블록들을 좀 진행을 한다는 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같으면은 뭐 한 시장 가격 대비 한 5% 이상, 한 5에서 한 7%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한 3%의 하락 디스카운트를 좀 하면서 네. 시장에서 블록딜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업황 자체도 반도체 업황은 올해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PC 수요 이런 것들은 이미 시그널 자체가 많이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시그널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연속 4일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매수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수급 자체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들이 만약에 오늘 진행이 됐다 장 시작 전에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최근에 가장 하이닉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시장에서는 업황이 좋죠.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예의 있게 좀 주시를 하고 보시고 네. 매수가는 제가 아침에 그래도 하이닉스가 어제 네. 미국 시장이 뭐 혼조세를 나타냈지만은 예. 아침 시장에서는 블록딜 관련해서 22,800원이면 일단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낮은 가격은 맞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뭐 1, 200원 정도 만약에 다운해서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만약에 23,000원에 못 잡으면요? 그러면 아침에 오전장 10시 전에 아무래도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예. 시초가 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권이 보이지 않고 그냥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시면 시초가 언저리에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목표가는 26,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올라갔던 밴드폰 조금만 크게 볼까요? 상단이 한 26,000원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말
정말 장기로 보시면은 올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 D램 쪽은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한 3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제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을 만들었던 26,000원권 예.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21,000원 손절가는 121선이 위치해 있는 21,000원. 그러면 대형 종목들은 장기 추세가 일단 이평선이 내려오게 되면은 장기 추세에 대한 의문점이 시장에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 121선이 있는 21,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일단 오늘 전략은 M&A 재료를 안고 있는 특별히 오늘 특별한 날을 좀 맞은 그런 하이닉스에 대한 아주 짧은 그런 트레이딩 매매에 대해서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뭐 대형주를 지금 매수해서 큰 어떤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얘기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중소형주 하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3조 원대 한 중반 3조 5천, 3조 네. 7천. 과거에 뭐 지난번에 장 끌어올 때 보면 4조 8천, 5조 원 막 이렇게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죽어 있고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약간 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고 기관 쪽은 프로그램 말고는 전혀 사고 있지를 않고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개인이 지금 조금 사주고 있다는 시장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건데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지금 중형주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은 좀 불안한 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지수에 대한 부담도 나타난 거기 때문에 대형주를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수 부담도 있겠다. 그러면 수익률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중형주들 좀 단가가 좀 낮은 중형주들권에서 수익률 찾고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형주들로 섹터를 좀 돌아가면서 수익률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3월 말에는 또 1분기 결산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또 기관 쪽에서 윈도우 드레싱을 중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오늘의 센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은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만 다우는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S&P 500은 전월과 거의 동일했고 나스닥만 소폭 밀리면서 혼조로 끝이 났는데요. 무디스에서 영국과 미국에 대한 AAA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 우려를 내놓았고 중국의 긴축 우려를 안고 출발했었지만 장 막판 공개된 금융규제안을 충분히 예상했다라는 반응에 은행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굿모닝 센 증시였습니다. 저는 30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